자, 재벌도 형제자매들끼리 경쟁을 하죠. 특히 성인이 돼서 자기 식구들이 생기면요, 자기 가족들을 별도로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형제자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막 더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요, 현대 정주영 창업주의 뒤를 이으려는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애를 쓴, 그러면서 성장시킨, 그리고 후계자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죠. 처음부터 무슨 사업을 해왔냐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집념이 느껴져. 컨테이너도 만들고 고선박을 막 해체하고 공작기계도 만들고 뭐 요트도 만들고 열차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부품까지 만들고 아예 완성차까지 만들어서 SUV, 골품까지 일으키고, 그러다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별 부품들을 모듈화하고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용 핵심 부품에 AI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현대차 SUV를 한 대 샀는데 막 차선이랑 간격 유지하는 거 있거든요, 앞차랑. 이게 너무 잘 돼요. 물론 뭐 테슬라 좋고 뭐 한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진심으로. 근데 이런 솔루션들도 바로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 만드는 거죠. 아무튼 자, 이번 주제는요, 정주영 회장에게도 가장 파란만장했다는 자동차 사업,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는 부품을 책임지고 있는 정주영의 후계자를 만든 비장의 무기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왜 지금도 양궁하면 한국이지만요, 1996년 미국에서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양궁 개인 결승전에서요,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 그 가운데 10점 만점에 한가운데 카메라 미세하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알지? 결승전 한 게임에서 그 관역 한가운데를 2번이나 맞춰가지고 렌즈를 2번이나 깨뜨린 선수, 김경욱 선수의 퍼펙트 골드. 당시 이 선수의 소속이 현대전공이었죠. 근데 전공이 뭐지? 이 현대모비스 편이라면서요. 현대모비스의 옛날 이름이 현대전공이에요. 그러면 현대전공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대가 최초의 국산차 모델 포니를 만든 이듬해 1977년에요. 고려전공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현대차에 들어가는 뭐 휠, 범퍼 같은 거 생산하고 컨테이너도 만들려고. 근데 원래 정주영 회장은 이 회사 이름을 한국정밀공업이라고 하고 싶었대요. 한국전공이지. 근데 그 회사 이름을 다른 데서 쓰고 있더래. 그래서 고려전공이라고 했다가 가만 보자, 그렇게 뭐가 있냐, 현대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그냥 현대전공이라고 하자. 금세 이름을 바꾸죠. 초대 대표는요, 현대차 AS 하던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이끌고 있던 현대 정주영 창업주의 아들 정몽구 명예회장이었죠. 이분이 실제로 잘할 때부터 뭐 기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왜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는 딱히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나 봐요. 뭐 형제들 중에 소위 뭐 스카이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공부보다는 럭비 같은 운동에 관심이 많고 막 친구들이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근데 또 평소에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는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형제들을 칭찬하고. 그래서였는지 정주영 창업주가 워낙 뭐 무서운 아버지였다고는 하는데, 특히 정몽구 명예회장의 경우에는 평소에 아버지 그림자도 안 밟을 만큼 아버지 어려워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묵묵히 현대차 AS를 맡다가 현대전공을 이끌게 된 거죠. 근데 1970년대 중반 이런 때는 지금처럼 막 전국에 자동차 정비소가 많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당시 정몽구 대표가 직원들이랑 직접 막 전국을 막 출장을 다니면서 AS를 하고 막 그랬었대. 또 처음에는 현대차가 미국의 포드랑 자동차 조립 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건데, 코티나 만들면서요, 포드에서 막 부품 공급이 막 빨리빨리 안 되고 막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포니도 있잖아. 이 부품을 제대로 대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생긴 현대전공에서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일부 만들기 시작하죠. 현대전공에서 부품 제조한 걸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AS를 착착. 두 회사의 대표가 같으니까 유기적으로 착. 근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정밀하고 막 이런 복잡한 부품 만들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자동차 휠, 그리고 승합차용 데크, 화물 탱크 같은 뭐 저장 기능하는 것들 등등. 그러면 초창기 현대전공의 주력 사업은 뭐였냐? 배에 실는 컨테이너였어요. 생각해봐요. 70년대 수출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배도 만들잖아. 근데 이 컨테이너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공장 부지에서 막 먹고 자고 막 재빨리 공장 짓고 막 컨테이너 만들어서 수주 받고 막 하는데, 이게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니까 당시에 한국의 가격 경쟁력도 있고 처음부터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금세 선두였던 일본 업체들을 추격했어요. 그리고 1981년에는 컨테이너 단일 품목으로만 수출 1억 불 달성을 하고요. 급기야 83년에는 생산 기준으로 일본 업체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컨테이너 생산 업체가 됐죠. 이 밖에도 뭐 고선박 해체업도 했고요. 막 고선박을 해체해가지고 고철을 수거하는, 그게 전통적으로 임금이 낮은 곳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험하고 뭐 이렇게 뭐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참고로 왜 현대편에서 정주영 창업주가 서산 간척지 공사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걸 뭐 아버지 영전에 바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바다에다 땅을 메우는 거니까 방조제 짓는 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구간이 물살이 막 너무 거세고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대. 여기다 뭘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대형 선박으로 여기를 막거든요. 그때 그 대형 유조선이요, 현대전공이 고선박을 해체해가지고 고철로 팔려고 갖고 있던 배였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뭐 또 철근도 만들고 요트도 만들고 구명정도 만들고, 한동안 철도 차량도 만들었죠. 화물용 디젤 열차, 고급형 새마을호, 그리고 뭐 지하철 전동차. 이 철도 차량 사업은요, 나중에는 고속철에 쓰이는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연결 부위에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요새 현대 로템 이런 데가 많은데 옛날에는 현대 전공 이렇게 쓰이는 데가 있었어요. 또 특수 중기 사업, 또 뭐 군용 전차 같은 거 만드는 방산업도 했고요. 공장용 산업기계는 물론이고 뭐 골프 카트, 심지어 현대전공이 한때는요 헬기도 만들었어요. 뭐 이쯤 되면 이렇게 만든 걸 다 떠올려 보면, 야, 이거 현대전공은 공업용 만물상인가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설, 조선, 완성차 같이 현대그룹이 당시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사업 말고요, 뭔가 이게 될까 싶은, 근데 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여러 사업에 현대전공이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 현대그룹에서 현대전공이 맡은 역할이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이런 역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돌격대라고나 할까? 그리고 뭐 현대전공에서 큰 역할을 하던 컨테이너 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 싼 나라들이 점점점 따라올 거고, 그래서였는지 이것저것 막 사업을 추진하면서도요, 현대전공은 갈수록 자동차 부품에 힘을 쏟아요. 아까 말씀드린 휠과 상용차용 데크 등을 시작으로요, 탱크, 뭐 트레일러용 셰시, 그리고 80년대 중후반부터는 상용차용 변속기, 차축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기술력을 높여갑니다. 왜 현대차가 자동차 중에서도요, 승용차, 승용차용 부품 등의 뭐 핵심 같아 보이는 부분에 집중할 때요, 현대전공은 어찌 보면 뭐 자투리 부품 같은 걸 맡은 느낌인데, 그래 보이던 현대전공이 1991년 말 대박을 터뜨립니다. 갤로퍼였어요. 지금은 왜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중에 절반 이상이 SUV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보통 뭐 승용차 하면 세단이었지, 뭐 4인 가족 세단 뭐 이런 거. 그때는 뭐 SUV 같은 거 타고 다니면은 좋게 말하면 뭐야 찝차라고 그러고, 시끄럽게 뭐 그런 걸 타고 다니 흔들리고, 차는 뭐 정숙하게 쫙 가야지. SUV가 시끄럽고 기름도 많이 먹고. 전공구의 현대전공이 사륜구동차 개발에 착수한 게 1988년이었거든요. 뭐 현대차를 맡아서 키워온 동생을 견제하려고 현대 정주영 창업주가 아들한테 이걸 맡겨서 키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지만요. 근데 뭐 당시에는 현대그룹 입장에서도요, 저거는 뭐 현대차랑도 안 겹치고 뭐 시장도 별로 안 크고, 그리고 뭐 쌍용차라는 터줏대감도 있으니까 뭐 저 정도 사이즈는 뭐 현대전공에서 해도 뭐 대세에 지장이 없지,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문구 회장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이거는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나 봐. 왜냐면 처음에는 독자 모델을 만들려고 시제품도 생산하고 막 주행 테스트도 했는데 평가가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곧바로 미쓰비시로부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사륜구동 차량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지 3년 만에 갤로퍼를 출시해버립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되겠어 했던 예상과는 달리 갤로퍼는 출시 직후부터 대박이 났죠. 출시 이듬해 당시 국내 사륜구동 차량의 대명사였던 쌍용차의 점유율을 추월해버립니다. 그전에는 미미하던 사륜구동 차량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고나 할까요? 갤로퍼는 출시 불과 3년 만에 생산 10만 대,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고요. 8년 만에 생산 30만 대를 돌파해요. 갤로퍼가 막 유라시아 대륙 7만 3천 킬로미터를 막 달려가지고 포르투갈에 막 땅끝에 도착했다, 뭐 이런 광고도 화제였어요, 당시에.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근데 잘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정몽구 회장의 현대전공이요, 현대그룹 내에서도 주력 사업을 맡고 있는 건 없다, 자동차 부품, 완성차에서도 주력이 아니라 자투리 사업을 맡고 있다, 뭐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갤로퍼의 성공은 사람들의 이러한 평가를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훗날 정몽구 회장은 현대전공을 두고 그랬어요. 온갖 사업을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전공은 시대 변화에 적응해서 사업 구조를 바꾸고 계속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추구했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라고요. 일찌감치 주목받아온 아버지 형제들도 계시고 또 자기 형제들도 많잖아. 이런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힘을 모으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왜 옛날부터 뭐 왕조든 기업이든 1인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요, 당연히 후계자가 될 거다 했던 첫째가 중간에 날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집중 견제를 받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 무게를 감당 못하거나 해서. 근데 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 사이에 현대전공은요, 소재, 공장용, 산업용 기계, 철도 차량, 자동차 부품, 전차, 완성차까지 여러 영역에서 경험과 기술력을 쌓고 성장한 거죠. 그리고 정주영 창업회장으로부터 2세들로 현대그룹의 키가 넘어가고, 현대전공의 성공을 기반으로 90년대 후반 정몽구 회장이 현대의 자동차 사업을 모두 맡게 되면서요, 현대전공은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죠. 이제 자동차 사업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현대그룹 차원에서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현대전공은요, 갤로퍼, 산타모 부분을 만드는 완성차 부분은 현대차로, 철도 차량 부분은 지금의 현대 로템으로 넘기고요, 현대차에서 AS 부품 사업을 받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 2000년 11월 이름을 바꿉니다. 현대 모바일 시스템, 줄여서 현대모비스. 근데요, 이름을 바꾼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아쉽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되고 있는 완성차 사업도 넘겨, 방산도 넘겨, 철도 차량도 넘겨, 공장용, 산업용 기계도 넘겨. 이거 다 넘기고 AS 부품 사업만 받는다? 언뜻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런 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AS 부품 사업, 이것도 지금도 아주 알짜 사업이죠.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부품들을 모듈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왜 포드 컨베이어 벨트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그냥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들을 죄다 조립해야 되는데, 이게 부품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으니까 지금 뭐 25,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많은 부품들을 막 조립을 하려면 일단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잖아. 근데 막 자동차 메이커들 간의 경쟁이 막 심화되면서 막 인수합병을 하고 한 그룹이 막 여러 메이커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여러 차종을 만들고 싶고 또 그래야 되는데, 모델 개발 단계부터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좀 큰 덩어리가 있으면 좋겠는 거야. 조그만 부품들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가령 퍼즐로 비유를 하자면 막 몇천 피스짜리 퍼즐이 있잖아요. 이거 막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누가 덩어리로 100개, 200개 피스를 모아놔서 이렇게 딱 해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맞추기가. 작업도 수월해지고 빨라지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9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 부품들을 덩어리로 모듈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 모듈화를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마침 98년 말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상황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모비스가 이런 모듈을 만들어주면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발 단계부터 해서요, 이렇게 중복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 모비스가 차량 하부의 뼈대를 이루는 셰시 모듈, 그리고 이렇게 딱 앞좌석에 앉으면 이 앞에 있는 핸들, 에어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글로브 박스 등등으로 이뤄진 칵핏 모듈, 그리고 차 외부 앞부분에 램프부터 해가지고 뭐 레이더, 범퍼, 쿨링 시스템 등으로 이뤄진 프론트엔드 모듈. 현대모비스가 이런 모듈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면서 현대차 그룹은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수익성도 높아지고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걸 수출해가지고 해외 메이커도 이제 현대모비스 모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 램프만 1조 원 넘게 수주를 했다던가. 그리고 이제는 뭐 친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니까요,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 포함한 자율주행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요. 주행 보조, 뭐 주차 보조 솔루션 같은 거,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 막 이렇게 누르면 막 차가 나온다. 좁은 데 막 들어가 있을 때 차 이렇게 막 쫙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차에도 있고 다른 차들에도 있는데, 독일 차는 내 경우에는 좀 별로더라고. 또 뭐 전기차용, 수소차용 모터랑 인버터, 감속기 통합한 구동 시스템부터 연료전지 통합 모듈 등등해서 배터리 셀 말고는 거의 뭐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뭐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2,800여 건?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뭐 다 하고 있는 거지, 죄다 거의. 그리고 신기한 게 뭐 요즘 트렌드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의 대기업인데 아예 재택근무를 인사 제도로 만들어 버렸더라고. 실제로 뭐 자율 출퇴근제 하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신입사원 교육 뭐 메타버스로 하고 하는데, 이게 현대차 그룹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싶은데 뭐. 아무튼 자, 이런 현대모비스, 이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그리고 로보틱스, 또 요즘에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등등 차세대 사업에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면서요. 자동차를 넘어서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대모비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맨 땅에서 일으킨, 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한국 자동차 산업을 뒷받침했던 그 성과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국 자동차 산업 화이팅. 제발 계속 더 좋은 차를 만들어주세요.